안녕하세요. 오늘은 타법령을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어떤 땅이든지 땅은 공익적 성격이기 때문에 규제를 한다 그랬는데, 규제를 하는 것이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이 하는 것이 있고 타법령이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먼저 번에 이제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규제를 말씀드렸고, 오늘은 다른 법령들에 따른 그 규제입니다. 자,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은 내 땅은 대한민국 어떤 땅이든지 용도 지역은 하나씩 다 정해져 있어서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다고 딱 정해놨습니다. 정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데, 규제를 두 개가 하는데, 하나는 법으로 토지의 사용을 규제를 하는 거고, 하나는 조례로 건물의 사용을 규제를 하는 건데, 용도 구역, 그러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건물을 건축하는 것을 규제를 하는 겁니다. 용도 구역, 법으로 토지의 사용을 규제를 하는 겁니다. 자, 그 어떤 종류 어떻게 한다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은 타법령입니다. 타법령은, 자, 대한민국 어떤 땅이든지 용도 지역에 하나씩 지어져 있다 그랬죠? 지어져 있고 용도 지구와 용도 구역에 의해서 규제를 하는데, 그거 말고도 땅 주변에 뭐가 있느냐에서 또 규제를 받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똑같은 계획관리지역인데 학교가 근처에 있는 계획관리지역도 있고, 군사시설이 옆에 있는 경우에도 있고, 문화재가 옆에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내 땅 말고 내 땅 옆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규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타법령입니다. 근데 내 땅 옆이 아니라 내 땅의 지목에 의해서도 규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임야와 농지인 경우입니다. 임야는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고, 농지는 농지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 겁니다. 따라서 내 땅 옆에 무엇가 있느냐에 따라서도 규제를 받고, 내 땅의 지목이 뭐냐에 따라서 규제를 받는데, 일반적인 지목은, 농지나 임야가 아닌 지목은 지목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농지를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학교를 지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그것이 학교 용지로 바뀌게끔 됩니다. 근데 학교를 허물고 공장을 지면 공장 용지가 되는 겁니다. 공장을 다시 허물고 창고를 지면 창고 용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건물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지목이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근데 임야와 농지는 다릅니다. 임야와 농지인 경우에는, 임야는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우리는 나무, 숲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임야를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기 위해서는 나무를 비워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나무를 빌 수 있는 곳과 비지 못하는 곳을 구별하기 위해서 지목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되고, 임야를 다른 목적으로 전용을 할 때는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목 변경을 하기 위해서. 농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임야와 농지를 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리라고 합니다. 자, 임야는 산지관리법을 적용받습니다. 산지관리법이, 그러니까 임야는 전부 다 산지관리법 적용받는데, 임야는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임야는 보존산지와 준보존산지로 나뉘어집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준보존산지로 돼 있다 그러면은
산지관리법에 의한 규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보존산지는 임업용 산지와 공용용 산지로 나뉘어서 그 임용 산지와 공용 산지에 건축을 할 수 있고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이 규제가 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는 임야의 경우에는 준보존산지나 보존산지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임야인데도 준보존산지라고 어떤 산지란 보존산지나 준보존산지라는 것이 아무것도 안 나온 경우가 있는데 안 나온 경우에는 준보존산지입니다. 보존산지로 나와 있다면은 임업용 산지와 공인용 산지로 반드시 어떤다? 나뉘어집니다. 임업용 산지 안에서는 임산물 생산시설, 임산물 가공시설, 임업용 기자재 보관시설, 산림경영관리사 이런 것만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인용 산지에서는 보게끔 되면은 종조시를 준때는 종전주택시설의 100분의 130 종조시를 개축하는 경우, 그 다음에 사찰을 신축하는 경우, 이렇게, 그리고 종교시설을 개축하는 경우, 그러니까 산에 있는 종교시설이다 그러면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절이다, 옛날서부터 사찰이 있는 경우에는 그거를 어떤다? 사찰 안에 있는 경우는 좀 할 수 있지만 그 외의 것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임야인 경우에는 무조건 무슨 적용을 받는다? 산지관리법 적용을 받는다. 임야가 산지관리법을 적용받고 임야 이외의 지목으로 변경하려면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준보존 산지인 경우에는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은 맞지만은 특별하게 그것을 전용했을 때에 지목을 변경을 하게끔 됐을 때에 용도 지역에 의해서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다는 것만 인정이 된다면 그대로 지을 수 있고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용 허가만 받으면 지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보존산지와 준보존산지가 있고 준보존산지는 규제가 없다, 보존산지는 규제가 있고 보존산지는 공인용과 임업용으로 나뉘어진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뭐예요? 농지입니다. 농지는 전답 과수원인 경우에는 농지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농지는 다 농지 이외의 목적으로 전용을 하려면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농지 중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타 목적으로 쓰는 것에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다, 농업진흥구역이다, 이런 식으로 되는데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만들어 놓고 농업진흥지역 안에 다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봤을 때 농업진흥구역이다, 농업보호구역이다, 이렇게만 우리가 보시면 되고 다시 농업진흥지역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두 가지로 다시 구분한 것이기 때문에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의 지역과 구역을 하고 여기에 지역과 구역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혼동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농업진흥지역에서는 규제가 있고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그냥 전답
과소유는 경우에는 지목에 관한 규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게끔 되면은 이 농사를 우리가 대규모로 지을 수 있는 곳을 중간중간에 뭐 다른 걸로 개발해서 짓게끔 되면은 대규모의 농지를 지을 수 있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으로 만들어 놓고, 그런 경우에는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지 못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편한 농지로 만들어 놓자고 해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해 놓은 겁니다.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해 놓고 나면은 이렇게 보면 농업진흥구역 이렇게 만들어 놨죠. 농업진흥구역으로 이렇게 지정된 경우에는 보게끔 되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행위는 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농업진흥구역이라고 지정해 놓고 나면은 농사를 짓는 일만 농사를 짓기 위한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 외에 다른 것은 지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지을 수 있느냐 보시게 되면 농수산물의 가공 처리 시설입니다. 가공 처리 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농업 관련 보면 시험 연구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이런 것을 쓰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농업인으로서는 보면 가공 처리 시설은 질 수 있으니까 내가 무슨 농산물을 생산해내면서 여기서 무슨 가공을 하겠다, 처리하겠다, 이런 것은 농업진흥구역에서도 허가가 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마을에 농업인들이 사는 마을에 공동생활에 필요한 시설입니다. 공동생활에 필요한 얘기라면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마을 해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농업진흥구역에서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을의 공동생활 중에서 여기 이제 나오지 않은 것 중에서 하나가 있는 것이 뭐냐면 농기계 수리센터입니다. 따라서 농업진흥구역에서 농기계 수리센터로 지어서 건물을 짓는 것을 제가 몇 번 봤습니다. 세 번째, 제일 많이 우리가 농업진흥구역에서 지을 수 있는 것은 농업인의 주택, 농업인의 창고, 농업인의 축사, 이런 것을 좀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축사나 창고는 필요한 대로 지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택을 지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 주택은 농업인의 주택은 지을 수가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에서. 그러나 농업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농업인이라고 하도 지을 수 있는 것이 일정의 규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제일 첫 번째, 농사로 제가 1년 동안 돈을 버는 것 중에서 농사로 돈을 버는 것의 2분의 1 이상이 농사로 버는 사람이 일단은 농업진흥구역에 농업인의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첫 번째 요건입니다. 그러면 2분의 1 이상이면 다 지을 수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뭐냐면 내가 다른 곳에 집이 없어야 됩니다. 집이 없는데 내가 농사를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농업진흥지역에서 집을 지을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이 지을 수밖에 없다. 이럴 때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가 농업진흥지역이 저쪽 서울에 살면서 경상도에 있는 농업진흥지역 있으면서 거기다가 집을 짓겠다, 이거 안 된다 그러냐. 거기서 어떻게 한다?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이 그곳의 농업진흥지역에 지을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내가 농업진흥지역에 6개월 이상을 거주하고 집이 없는 사람으로서 농산물을 재배함으로써 내 총 돈 버는 것의 2분의 1 이상을 한 2분의 1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지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것을 무조건 크게 다 지을 수 있느냐면 그것 아니고 농지를 대지로 만들어주는 것이 200평이고 건물은 얼마냐? 30평이 한도입니다. 그러면 내가 농업인이 돼가지고 집을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제가 이거를 팔아서 매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매도를 할 때 그러면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그 농업인의 주택으로 지었을 때 그것을 구입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 농업인의 주택은 농업진흥지역에 허가를 받을 때 농업인이 된다는 얘기지 허가를 받고 나서도 농업인이 거주해야 된다는 것은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농업인으로서 농사를 짓고 농업인의 주택으로 지어서 농업진흥지에 거주하고 있다가 내가 농사를 안 지어도 농업인이 아니어도 그 집에서 살 권리도 있고 또 농사를 안 짓는 다른 사람에게도 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럴 수 있죠. 농업인의 주택을 지어서 다른 사람에 팔게끔 되면 나는 집이 없으니까 그럼 그 옆에 농업진흥지역에 또 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럴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5년 이내에는 또다시 지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은 농업진흥지역에 집을 하나 지었어도 5년이 지난 후에는 농업인의 주택을 다시 또 지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이런 얘기는 도움이 안 되시는지 모르지만은 어떤 분이 농지를 하나 샀는데 농업진흥지역을 사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농업인이 아니다 보니까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그 동네에 집이 없는 사람의 그 이름을 빌려서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짓고 허가를 받은 거죠. 농업인의 허가를 받고 나중에 그것은 다시 이름을 바꾼다는 얘기는 건물을 어떻게 한다? 매입해 오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농업용의 창고나 농업용 축사나 농업용 가공시설이나 이러한 것은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분을 한번 모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영농여건 분리농지입니다. 이 영농여건 분리농지가 생겨난 이유는 대한민국에서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쓰게끔 되면 상당히 절차가 복잡하고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고 어려운데 FTA가 오면서 이 농지가 농사를 지었을 때 경쟁력이 떨어지는 농지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보자면은 경사가 지어서 농기계가 좀 다니기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시내 안에 있는 농지인 경우나 그 다음에 2헥터 미만의 조그마한 그 농지 그 다음에 농기계가 들어가기 어려운 농지 그 다음에 농수를 끌기 어려운 농지 이런 경우에는 지목이 농지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으라는 것을 강요하게끔 되면은 소득이 없는 것을 농사를 강제로 지게끔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영농여건 분리농지로 지정을 해서 농사를 짓지 않을 수 하게끔 되는 겁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모든 농지는 농지를 매입을 하고자 할 때는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서를 발급하자고 제가 해달라고 가면은 제일 먼저 담당자는 영농계획서를 제출하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이 이 농지를 샀을 때 어떤 식으로 농사를 짓겠느냐 하는 영농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그 농지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구입을 하면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농사를 짓겠다는 것을 제출하면은 담당자가 그 영농계획서를 보고 실질적으로 현장을 가서 보고 영농계획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를 확인을 해보고 영농계획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다면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서를 발급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영농여건 분리 농지는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되다 보니까 영농계획서를 제출을 하지 않고도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서를 발급해 주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훨씬 더 매입하거나 매도하기가 쉽다는 얘기죠. 따라서 여기는 농사를 지어서는 그 규제가 다시 말하면 수익이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 전용해서 쓰는 것을 장려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영농여건 분리 농지를 전용을 할 때는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신고로 가능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목이 전답 고화소원인데 영농여건 분리 농지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농지법에 의해서는 특별히 규제를 받는 것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를 한다고 해서 농지 전용 부담금을 안 내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낸다는 얘기고 농사를 안 져도 된다는 얘기고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쓸 때는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로도 가능한 것이 영농여건 분리농지고 영농여건 분리농지는 농사를 짓지 않아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은 뭐냐면 다섯 번째입니다. 초지입니다. 초지. 우리가 28개의 지목에 초지라는 지목은 없습니다. 목장용지 중에서 예전에 목장용지 중에서 가축을 기르기 위한 사료를 재배하는 것이 초지입니다. 따라서 초지는 목장용지 안에 초지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목장용지인데 초지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초지는 정부에서 초지를 만들었을 때 보조금을 예전에 주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초지를 다른 목적으로 쓸 때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자 여기 보면 지목이 뭘로 되어 있죠? 이게 뭐면 목장용지로 되어 있죠. 이렇게 목장용지로 되어 있는데 이 목장용지인 게 초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장용지가 아닌 경우에는 초지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목장용지 중에서 초지로 들어가 있는 목장용지가 있고 초지가 아닌 목장용지가 있는데 초지를 들어가 있는 목지는 초지법 적용을 받는 땅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초지를 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좀 여러 가지에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전용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용을 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목장용지를 구입을 하실 때는 초지법을 적용받는 땅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입을 하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초지를 어떤 식으로 해서 전용을 해준다 그러면 초지 전용비용이 따로 이렇게 내는 것이 있다. 초지 전용비용을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페이지에 보시다시피 초지는 이거 외에는 전용 자체를 안 해주기 때문에 목장용지에서 초지로 들어간 경우를 극히 조심을 하고 매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몇 달 전에도 제주도에 있는 임야가 반가격으로 떨어졌는데 그것을 봤더니 목장용지로 돼 있고 초지로 돼 있더라고요. 만약에 제주도에 있는 목장용지 초지로 돼 있는 것을 우리가 못 모르고 구입을 했다면은 건물을 짓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초지는 어디에 있다? 목장용지에만 초지가 들어갑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는 군사시설에 관한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이런 식으로 또 다른 타법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농지와 임야와 영농여권 분리농지와 초지만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